잠시 상상해 보세요. 단순히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느껴보세요.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지워지고 피부에 번호가 새겨진 낙인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당신의 옷은 더러운 누더기입니다. 당신의 가족은 재가 되었거나 아니면 옆에서 방황하는 그림자들입니다. 당신의 자유는 기억 속에 거의 꿈 같은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굶주림, 추위, 호설에 구타로 지쳐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시간과 날로 측정되며 가장 가능성 있는 결과는 지평선에 있는 화장터의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입니다. 이것은 공포 영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치 강제 수용소의 현실입니다. 아우슈비츠, 다하우, 이 지상의 지옥입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사람에게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어떤 힘이 이러한 조건에서 영혼이 붕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조건에서 무너지고 삶에 대한 의지를 잃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쇠약해졌습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가능한 반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지옥을 단순히 통과한 것이 아니라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이 악몽을 인간 정신의 실험실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거의 생존이 불가능한 곳에서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에 대한 영원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발견은 그의 주요하고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인내의 비밀이 되었습니다. 그의 정신과 육체를 구한 비밀이며 이는 전체 심리학적 학문인 로고테라피, 즉 의미치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역사의 공포를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시면을 마주하고 그곳에서 빛을 발견한 사람의 정신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단순함과 깊이로 충격을 주는 인내의 비밀을 밝힐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기 힘든 극복의 이야기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강제 수용소의 지옥에서 발견된 정신 생존의 근본 원칙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서 힘과 의미 그리고 지지를 찾는 나침반이 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어려움, 상실 또는 심지어 공허하게 느껴지는 일상 속에서도 말입니다. 이 지식은 여러분이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하세요. 이것은 깊이 있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추락의 깊이를 이해하려면 그것이 시작된 높이를 보아야 합니다. 비엔나, 1930년대. 왈츠의 도시, 지적인 카페, 정신분석의 고향, 그리고 이 아이디어가 넘치는 용광로 속에서 젊고 뛰어난 신경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빅터 에밀 프랭클이 있습니다. 그는 이미 프로이트와 함께 일했고 아들러와 논쟁을 벌였으며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심리의 어두운 면뿐만 아니라 과거뿐만 아니라 사람을 위로 끌어올리는 것, 미래로 향하는 것, 의미를 추구하는 것에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살 예방 병동을 관리하며 자신의 삶이 위협받기 전에도 수천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는 이미 그 당시 나중에 로고테라피라고 부를 것의 기초를 개발하고 있었는데 이는 의미를 찾는 것이 인간의 주요 동기부여 힘이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여성 틸리 그로서와 결혼했고 출판을 했으며 광범위한 실물을 가지고 있었고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의 발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적인 상황은 끝이 났습니다. 1938년 3월 안슐루스, 오스트리아는 나치 독일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비엔나의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끝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굴욕, 제한, 일자리와 재산의 상실, 두려움과 증오의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짙어졌습니다. 프랑클은 많은 사람들처럼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미국 비자가 있었고 이는 안전하게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구원의 기회였습니다. 그는 거의 결심했지만 무언가가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떠날 생각을 하며 집에서 대리석 조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나치에 의해 파괴된 회당에서 나온 10계명 중 하나의 조각이었습니다. 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의 노부모는 떠날 수 없었고 그는 남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들의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다가오는 재앙 앞에서 충성, 사랑, 책임에 대한 의미를 의식적으로 선택한 첫 번째
비극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남기로 선택했습니다. 비록 자기 보존의 본능은 반대라고 외쳤지만 말입니다. 1942년 9월 피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빅터, 그의 아내 틸리, 그의 부모는 강제 이송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테레지엔슈타트 게토 수용소, 그 다음은 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운 장소인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였습니다. 죽음의 공장, 도착하자마자 선별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SS 의사는 손가락을 게으르게 움직여 당신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왼쪽은 즉시 가스실로, 오른쪽은 같은 죽음을 잠시 미루는 강제 노동으로. 프랑클은 오른쪽으로 갔고 그의 부모와 형제는 왼쪽으로 갔습니다. 아내 틸리는 다른 수용소인 베르겐벨젠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는 거의 즉시 그들을 잃었지만 그들의 최종 운명에 대해서는 전쟁이 끝난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자유의 박탈이 아니라 체계적인 인격의 말살입니다. 당신의 옷은 벗겨지고 머리는 깎이며 이름은 110범 4번으로 대체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프랑클 박사도 남편도 아들도 아닙니다. 당신은 도사를 위해 준비된 무릿속의 번호 하나의 단위일 뿐입니다. 당신의 모든 과거의 업적, 일, 지식, 인맥은 무효화됩니다. 이 순간에 정신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미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프랑클은 나중에 수감자의 심리적 반응을 3단계로 설명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충격, 현재 상황에 대한 부정, 실수에 대한 희망입니다. 두 번째는 무관심, 깊은 감정적 무감각, 감정의 죽음으로 매일의 공포, 고통, 굴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갑옷과 같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상태입니다. 무관심과 삶에 대한 의지의 완전한 상실 사이의 경계는 매우 얇습니다. 그리고 생존한 사람들을 위한 3번째 단계는 해방 후의 단계입니다. 쓴맛, 실망,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데의 어려움. 하지만 바로 2번째 단계, 주변의 무관심 상태에 있으면서 그것과 싸우며 프랑클 정신과 의사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학자의 냉철한 명료함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클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는 비인간적인 조건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을 그림자로 만드는 굶주림,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 구타, 고문, 죽음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 카포와 SS 경비원의 자의적인 행동, 무의미한 고된 노동, 질병, 티푸스, 이질. 죽음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극한 상황에서 그는 아우슈비츠에서 신성 모독적이거나 미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어떤 신체적으로 강한 사람들은 거의 즉시 포기하고 모든 의지를 잃고 마치 스스로 원한 것처럼 누워서 죽어갔는가? 반면에 다른 사람들, 연약하고 지친 사람들은 계속 살아가며 매 순간 숨을 붙잡고 인간성을 유지하려고 했는가?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연이었을까요? 생리적인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을까요? 그는 이것을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까지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단 하나의 희망만을 품고 살았던 한 포로가 12월 29일이나 30일에 문자 그대로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병 때문도 굶주림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희망, 그의 의미가 무너졌을 때 그의 몸은 단지 살기를 거부했습니다. 프랑클은 이것을 희망상실로 인한 죽음이라고 불렀습니다. 면역력은 즉시 떨어졌습니다. 사람은 무방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다른 것도 보았습니다. 정글의 법칙만이 지배할 것 같았던 곳에서 믿을 수 없는 이타주의와 자기 희생의 발현을 보았습니다. 죽어가는 동료에게 자신의 마지막 빵 조각을 주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비밀리에 환자들을 최소한의 기준 이상으로 치료하던 의사들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정상적인 삶에 대한 기억을 나누며 희망의 불씨를 지키기 위해 힘을 찾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유머 감각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흑인, 교수대 유머. 하지만 그것은 거리를 두고 공포가 자신을 완전히 삼키지 않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연의 아름다움, 석양, 철조망 너머의 나무에서 위안을 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내면의 영적 삶, 기억, 꿈, 지적 구성, 기도가 얼마나 강렬해졌는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리고 프랑클은 그들 중 한 명으로서 같은 배고픔, 추위, 두려움을 경험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외부 조건이 아무리 끔찍하더라도 사람을 완전히 규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네, 그것들은 영향을 미치고 압박하고 부수었습니다. 하지만 자극, 감시자의 구타, 배고픔, 동료의 죽음, 과반응, 절망, 무관심, 증오 사이에는 틈이 남아 있었고 그 틈이야말로 마지막 인간의 자유. 즉, 일어나는 일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였습니다. 이 비인간적인 조건에서도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결정할 자유였습니다. 수용소가 당신을 몰아가는 타락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것인가. 이러한 결론을 프랑클이 아늑한 사무실에서 내린 것이 아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스스로 지옥의 모든 단계를 겪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어머니, 형제,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티푸스에 걸렸고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같은 절망과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이론은 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불가피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의 이론에 엄청난 힘과 신뢰성을 부여합니다. 그는 단순한 심리학자가 아니라 시면을 들여다보고 돌아와서 그곳에서 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생존자 증인입니다. 그래서 프랑클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생존자와 좌절한 사람을 구분짓는 것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의미의 존재였습니다. 심지어 강제 수용소에서도 삶은 의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의미가 삶을 살고 싸우고 자신을 지키는 힘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로고테라피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의지의 자유입니다. 가장 가혹한 환경에서도 사람은 자신의 입장과 태도를 선택할 자유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이나 본능의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두 번째 원칙은 의미에 대한 의지입니다. 인간의 주요 추진력은 쾌락이나 권력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고 실현하려는 열망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삶의 의미입니다. 삶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각 개인과 각 상황에 대해 독특하며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우슈비츠에서 어떻게 의미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프랑클은 자신의 경험과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관찰하고 분석하면서 심지어 수용소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세 가지 주요 경로를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경로는 우리가 세상에 주는 것, 창조의 노력, 일에 대한 봉사를 통해서입니다. 나치에게 강제 노동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지만 여기서도 탈출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였던 프랑클은 비밀리에 아픈 수감자들을 도와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자살을 방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직업적이고 인간적인 의무였으며 그의 의미였습니다. 다른 수감자는 강요받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일을 최대한 잘 수행하며 직업적 존엄성을 유지하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프랑클 자신은 잃어버린 책 원고를 기억 속에서 정신적으로 복원했습니다. 미래를 향한 이 지적 작업은 그에게 엄청난 힘을 주었습니다. 즉, 가장 제한된 상황에서도 자신이나 주변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일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길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얻는 것, 즉 아름다움, 예술, 자연과 같은 가치의 경험을 통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통해서입니다. 이것은 프랑클 개인에게 가장 강력한 의미의 원천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어둠과 추위 속에서 지치고 고통으로 거의 의식을 잃을 정도로 힘든 행군 중에 아네틸리를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묘사합니다. 그는 그녀의 얼굴과 미소를 상상하며 그녀와 마음속으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황홀감이라고 묘사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사랑이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궁극적이고 최고의 목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정한 사람에 대한 사랑은 그가 멀리 있거나 이미 세상을 떠났더라도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외부의 공포도 꺼뜨릴 수 없는 내면의 빛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막사 위의 일몰에서, 동료의 바이올린 소리에서, 따뜻한 말에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능력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길은 가장 어렵지만 극한 상황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길로, 피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입니다. 당신에게 고통을 주는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그리고 수용소에서는 거의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지만 여전히 당신이 그것에 어떻게 대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고통을 용기 있게, 품위 있게 맞이할 수 있으며 그것이 당신의 내면을 파괴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프랑클이 태도의 가치 실현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것은 마조이즘도 아니고 고통을 찾으라는 요구도 아닙니다. 이것은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인식입니다. 의미는 인간으로 남아 자신의 원칙을 배신하지 않고 시련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프랑클은 이러한 예를 보았습니다. 가스실로 가면서도 입술에 기도를 올리며 고문자를 저주하지 않는 사람들, 죽음을 앞두고도 내면의 평온과 품위를 유지하는 사람들. 고통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개인의 비극을 내면의 승리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길을 하나로 묶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미래에 대한 목표의 존재입니다. 프랑클은 미래 지향의 중요성을 비판적으로 인식했습니다. 살아갈 이유나 누군가를 위해 살아갈 이유가 있는 사람은 훨씬 더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에 대한 꿈일 수도 있고 어떤 일을 마무리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프랑클 자신처럼 세상의 진실을 알리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 목표, 이 의미는 미래의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며 현재의 구명 밧줄처럼 작용했습니다. 그것은 왜라는 이유가 명확했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어떻게를 견디게 해주었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 거의 모든 어떻게를 견딜 수 있다. 프랑클은 자신의 삶으로 이를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빅터 프랑클의 주된 인내의 비밀입니다. 지옥에서 단련된 이 비밀은 복잡한 공식이나 선택된 사람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비밀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행운이나 초능력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의미를 찾고 발견하려는 선택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이 창조하거나 할 수 있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나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어떻게 맞이하는지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길잡이가 되는 것은 앞에 기다리고 있는 목표입니다. 당신이 삶에 대해 지고 있는 책임입니다. 왜 제가 처음에 이것을 충격적이라고 불렀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극한 상황에서 인간에 대해 생각하는 모든 것과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고통이 필연적으로 인간성을 잃게 하고 동물로 변하게 하며 돌이킬 수 없이 부서지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결정론, 외부 조건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프랑클은 자신의 경험과 이론으로 이에 도전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가장 밑바닥에서도, 심지어 모든 외부적인 것을 빼앗겼을 때도 선택의 내적 공간이 남아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으로 남을 선택입니다. 고통과 삶에 대한 자신의 독특한 의미를 찾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선택, 이 의미에 대한 의지가 종종 생존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근육도, 지방의 저장도 아닌 의미로부터 영향을 받는 정신의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인격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불가침의 요새로, 가스실도, 철조망도 이를 파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충격입니다. 인간 정신의 힘에 대한 충격입니다. 수용소는 1945년에 해방되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비엔나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혼자였습니다. 그의 가족은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상상할 수 없는 대가로 얻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 삶의 예라고 말하기, 강제 수용소의 심리학자. 나중에 죽음의 수용소에서로 알려진 이 책은 수십 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의 로고테라피는 인정받는 심리치료 학파가 되어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존재의 공허함과 삶의 무의미함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20세기의 지옥에서 태어난 이 교훈들이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문제, 스트레스, 위기 속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어려움은 홀로코스트의 공포와 비교할 수 없지만 인간 정신의 메커니즘은 보편적입니다.
우리도 역시 상실, 질병, 실패, 그리고 공허하게 느껴지는 일상과 마주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 관계,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서 의미를 찾습니다. 프랑클의 사상은 단순한 역사적 유물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의 삶을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자신의 자유를 기억하세요. 상황에 의해 궁지에 몰린 것처럼 느껴질 때조차도 어떻게 반응할지, 어떤 태도를 취할지 선택할 자유는 항상 남아 있습니다. 상황이 당신을 완전히 규정하도록 두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당장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내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미를 찾으세요. 의미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찾아내고 만들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세상에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비록 작은 것이라도. 무엇을 또는 누구를 사랑하나요? 이 어려움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거대한 깨달음을 기다리지 마세요. 매일매일 구체적인 일과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으세요.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들은 삶의 일부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피할지가 아니라 어떻게 맞이할지입니다. 그것들이 성장의 원천이 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돕거나 자신의 태도를 바꾸면서 그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나요? 미래를 지향하며 사세요. 목표, 꿈, 프로젝트를 가지세요. 그것들이 당신의 등대가 되게 하세요.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아는 것이 어떻게도 견디게 해줄 것입니다. 여기 프랑클의 주요 비밀. 그 깊이 속에서 드러납니다. 이것은 운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삶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며 우리의 임무는 행동, 선택, 사랑, 용기로 그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프랑클 자신이 유명한 격언을 패러프레이즈하며 말했듯이 결국 산다는 것은 삶의 의미를 묻는 것이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에 끊임없이 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당신이 가진 유일무이한 귀중한 선물, 즉 당신의 삶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이 주제는 깊고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엇이 당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나요? 빅터 프랭클의 교훈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 이야기, 질문을 공유해 주세요. 서로를 지원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여기서 만들어 봅시다. 더 깊이 탐구하고 싶다면 빅터 프랭클의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읽어보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 책은 삶을 바꿀 수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물론 심리학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 놀라운 정신력의 이야기, 자기 개발 전략에 관심이 있다면 꼭 우리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 비디오가 유익하거나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새 에피소드를 가장 먼저 알림받으려면 종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우리는 더 많은 흥미로운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하지만 중요한 대화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랭클의 말을 기억하세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틈이 있습니다. 그 틈에서 우리의 힘과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를 현명하게 사용하세요. 자신의 빛을 찾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